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이혼을 해 주변에서는 절 안쓰러운 눈길로 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한 상태랍니다. 드디어 그 사람들에게서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기쁨을 느꼈어요. 요즘 주말마다 엄마가 몇 년 동안 후원을 했던 보육원에 봉사를 가고 있는데요. 해맑은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크면서 저처럼 상처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늘 기원하고 있어요.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바로 가족이란 무엇일까인데요. 어릴 적에는 제 유일한 가족인 엄마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해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엔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 있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남자 쪽 가족이 결혼을 극심하게 반대를 하면서 헤어졌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홀어머니 외동딸이기 때문이었어요. 엄마도 구하로 자라 가족이 없었고 유일한 혈육이었던 사람이 저였는데 이런 가정 환경에 아들을 보낼 수 없다는 게 그 집안 사람들 얘기였죠. 그런 거절을 당했던 저에게 결혼은 공포나 다름 없었어요. 그래서 평생 엄마와 둘이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저를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우리 유진이는 엄마 닮아서 그런지 생활력도 강하고 야무지고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싹싹한 며느리를 보게 됐는지 모르겠네. 유진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벽 없이 편하게 지내자. 나는 솔직히 시집살이 하는 시어머니들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 어차피 이제는 한 가족인데 왜 그렇게 며느리만 못살게 구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렇지, 경수야? 그니까 엄마, 나는 유진이랑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 마음씨도 좋고 배려도 잘해주고 이해심도 넓고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엄마는 며느리 진짜 잘 봤지. 저번에 결혼식에서도 다들 유진이 너무 이쁘다면서 다들 칭찬했잖아. 엄마 그때 엄청 으쓱했다면서. 그러니까 유진아, 내 주변 지인들이 다 네가 너무 예뻐가지고 연예인 같았대.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아니? 이렇게 얼굴도 예쁜 며느리가 마음씨도 고우니 얼마나 복이야.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경수랑 평생 행복하게 잘 지내기만 하면 돼. 경수 누나나 동생들도 신경 하나도 쓸 필요 없으니까 니들만 잘 지내. 알았지? 어머님,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저 배려 많이 해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저번에도 시댁에 행사 있는 거 저 바쁘니까 부르지 말라고 아예 말씀도 안 하시고 저 그때 어머님이 중간에서 딱 잘라 거절하셨다는 거 듣고선 엄청 놀랬어요. 어머님도 난감하셨을 텐데. 아니야. 나는 네가 그렇게 바쁜데 그 집 며느리라고 시댁 행사 신경 쓰고 그러는 거 원하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신혼부부들 자주 다툰다고 하잖니. 옛날도 아니고 시대가 어느 땐데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어? 나는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만 오붓하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시댁에서 유독 시모는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어요. 처음에는 시댁 행사도 중간에서 딱 잘라내주시고 항상 절 많이 챙겨주셔서 결혼을 진짜 잘했구나 생각했었죠. 시댁에는 2명의 손이 신우와 손아래 신우가 있었는데 거의 왕래가 없었어요. 가끔씩 시댁 행사에 가도 잘 마주치지 않았죠. 남편은 단순히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다들 사는 게 바빠 그렇다고 말을 했어요. 실체를 알기 전까진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와 남편의 태도는 이상해졌어요. 아이 계획을 우연히 시댁에서 얘기를 하던 날부터 싸한 느낌을 받았죠. 안 그래도 남편이랑 아이 얘기 자주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지금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아이를 낳기에는 좀 부담일 것 같아서요. 요즘은 출산, 육아휴직 잘 되어 있다곤 하는데 아직 연차가 눈치 보일 때라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명은 꼭 낳으려고요. 둘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 명은 꼭 낳고 싶어요. 아니, 왜? 그래도 좀 일찍 낳는 게 낫지 않니? 어차피 유진이 네가 아이 낳으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실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뭐라도 하나 더 해주시지 그냥 놔두겠어? 나도 딸 자식 있지만 딸이 아이 낳는 건 아들 손주 생기는 것보다 더 신경이 많이 쓰이던데. 아마 네 엄마도 너 아이 낳으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뭐가 문제야? 저희 엄마가요? 그래도 자녀 계획이니까 저랑 남편이 준비됐을 때 낳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산후조리도 해야 하고 만약에 출산하고 복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복직하기 전에 아이 어린이집 보내거나 아니면 도우미를 고용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생각해야 하니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엄마한테는 그런 거 얘기해 봤어? 엄마가 다 해주시겠지 뭐. 돈도 많으시겠다. 뭐 그런 거가 대수겠니? 직접 산후조리까지 해주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산후조리 비용이나 도우미 비용이나 이런 거 주시지 않겠어? 그럼 너희 지금 생활비도 엄마한테 안 받았으니? 어머머, 너네 엄마는 그런 거 안 챙겨주시니? 딸이 결혼하면 그래도 좀 지원해 줄 만도 한데. 네? 생활비요? 엄마가 왜 저희 생활비를... 아니요. 저희 엄마한테 뭐 생활비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님. 저희도 성인이고 자식인데 돈도 벌고 있고 용돈을 드리면 드리지 생활비를 받는 건 좀... 뭐? 아니 부자 엄마한테 용돈을 드릴 일이 뭐가 있어? 진짜 용돈 드리니? 얼마나? 나랑 똑같이 받고 계시는 거니? 아니 너희 엄마는 밖에서 일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으시잖아. 딸 자식한테 돈을 꼭 받으셔야 하신대? 친정엄마는 미혼모로 절 낳으시고는 정말 어렵게 노력하셔서 많은 부를 쌓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처럼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 평생 봉사를 하셨죠. 물론 저도 엄마에게 많은 지원을 받고서 컸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시모의 반응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거기다가 생각보다 남편은 훨씬 더 마마보이였죠. 결혼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본가에 갈까 말까 했던 남편은 결혼을 하니 매주마다 시댁에 가자고 난리 법석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갈 때 뭐 사갈까? 저번에 엄마가 한우 먹고 싶다고 하시던데 우리 집 근처에 한우 맛집 거기 갈까? 그게 좋겠다. 그렇지 여보? 집에서 내내 밥해 먹는 것보다 밖에서 좀 기분 전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당신도 좋고 엄마도 편하잖아. 이번 주말에 아빠는 약속이 있으시다고 집에 안 계신다는데 오랜만에 엄마랑 셋이서 밥 먹으면 좋겠다. 주말에? 당신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친한 친구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다고. 이미 나 약속까지 잡았어. 주말에 당신만 갔다 와 그럼. 나는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 저번 주말에도 갔다 왔는데 솔직히 매주 가는 거 조금 부담스러워. 나도 좀 쉬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주말 내내 갔다가 일요일 오후에 집에 오면 나는 언제 쉬어? 이번 주는 당신만 갔다 와. 나만 가면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싸웠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어? 그냥 같이 갔다 오자. 잠깐 인사만 하고 당신 친구 만나러 가면 되잖아. 엄마가 당신이랑 안 오면 싸웠다고 생각하고 내내 신경 쓰여 하실 텐데. 우리 엄마 마음 여린 거 알지? 이런 거 한 번 생기면 또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야. 친구랑 약속 좀 미루면 안 돼? 정 안 되면 좀 늦게 보자고 하던지. 뭐? 내가 몇 주 전부터 얘기했던 거잖아. 그리고 저번에 나 약속 있어서 못 간다고 하니까 당신 그때도 그냥 얼굴만 비추고 가라며. 그래놓고선 못 가게 내내 잡아서 나 결국 약속 못 간 거 알잖아. 그래놓고서는 또 이번에도 얼굴만 비추고 가라고? 됐어. 이번에는 나 그냥 안 갈래.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 건데 그냥 당신만 갔다 와. 다툰 거 아니고 내 일정 때문에 같이 못 왔다고 하면 되잖아. 그냥 같이 가자. 엄마가 신경 쓰여 하는 거 나 불편해. 그리고 당신이랑 가야 엄마가 더 좋아한단 말이야. 이번에는 꼭 보내줄게. 친구 만나러 가야 한다고 꼭 보내줄 테니까 한 번만 같이 가. 1박 안 하고 오면 되잖아. 남편이 제발 같이 가자고 내내 부탁을 하는 바람에 남편과 같이 주말에 시댁에 갔지만 역시나 남편은 제가 나가지 못하게 계속 붙잡았죠. 남편이 옆에서 애걸복걸 붙잡으면 시모는 못마땅한 눈초리로 저에게 눈치를 줬고 저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끝내 뿌리치고 나오니 시모며 남편이며 돌아가며 서운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오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씩 서운해할 때면 몇 주 동안 아예 시댁에 가지 않기도 했는데 겨우 남편과 화해를 해서 다시 시댁에 가면 시모의 비꼬는 말을 꼭 들어야 했어요. 나는 우리 며느리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까먹을 지경이었어. 귀한 얼굴 오랜만에 보여줘서 참 고맙구나. 어떻게 바쁜 몸이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 어쩐 일이니? 이제부터 우리 집에 안 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나는 네가 하도 안 오길래 이제부터는 시댁에 안 오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생각을 했지 뭐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도 주말마다 내내 오면 쉬질 못해서 평일에 너무 피곤해서요. 그래서 몇 주 좀 쉬었어요. 저번 주에는 제가 아프기도 했고요. 중요한 약속도 있었고 그래서 못 온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매주 왔잖아요. 어머님 그래도 저보다는 아들 얼굴 더 보고 싶으시잖아요. 두 분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시라고 제가 빠져드린 거예요. 말은 청산유수구나. 그래도 결혼한 애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니? 다들 뒤에서는 헤어졌나 싸웠나 욕하고 있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같이 다녀야지.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가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한 가족인데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못 봐? 예전처럼 같이 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엄마, 내가 와이프랑 자주 올게. 우리 엄마 서운했구나. 와이프가 아직 뭘 잘 몰라서 그래. 가족끼리 어떻게 지내는지 와이프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차근차근 알려주자, 엄마. 알았지? 화 풀어. 여보, 얼른 과일 좀 씻고 잘라서 가지고 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이름조차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했다고 갑자기 저에 대한 애틋함이 생기신 건지 주말마다 제가 꼭 와야 한다는 시모의 말이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남편은 저 없이 시댁에 잘 가지 않았고 그렇게 애틋하다던 모자 관계는 제가 있어야만 애틋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았죠. 반면에 친정엄마와는 자주 볼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엄마가 바쁘게 일을 하시기도 했지만 주말에도 항상 일정이 있으셔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얼굴을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남편을 잘 챙겨주셨는데 남편 생일날이면 늘 항상 엄마가 용돈을 두둑히 챙겨주셨더라고요. 전 남편 용돈이어서 어떻게 쓰는지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받은 돈을 고스란히 시모에게 가져다 주고 있었더라고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고선 황당해 남편에게 물었었죠. 여보, 엄마가 당신 생일 선물로 줬던 용돈 지금까지 내내 어머님한테 보내드렸어? 그 돈 엄마가 당신 쓰라고 보내준 거잖아. 난 당신 사고 싶은 거 사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술 한잔 마실 때 쓰라고 뭐 쓰는지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설마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내 그 돈을 보내드린 건 아니지? 진짜 그런 거면 나 조금 서운해질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서운해? 어머님도 나 알아서 쓰라고 보내주신 건데 당신이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엄마한테 그 돈 주는 게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드린 거야. 솔직히 지금까지 엄마가 나 고생하면서 키워주셨잖아. 아빠는 일하느라 바쁘고 생활비도 쥐꼬리만 하게 주고 엄마가 밖에서 일하면서 살림하고 시집살이해. 아휴, 우리 엄마 고생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안쓰러워서 챙겨드린 거야. 뭐? 그럼 우리 엄마는 고생 안 했어? 아니, 그런 건 당신이 버는 돈으로 챙겨드렸어야지. 그 돈은 엄마가 당신 위해서 보내준 거잖아. 어떻게 그걸 그냥 어머님한테 보내드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머님 안쓰러워서 보내드리는 거 인정해. 그런데 그 돈은 당신이 직접 버는 돈으로 보내드렸어야 맞는 거잖아. 엄마가 당신 선물로 준 걸 그냥 그대로 어머님께 드린다고? 뭐가 이상한데? 난 하나도 안 이상한데? 어머님이 나한테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던지 그건 내 마음이지. 그리고 내가 밖에서 술 먹는데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이상하네. 내가 밖에서 어머님이 주신 돈 아무렇게나 쓰는 건 괜찮고 우리 엄마한테 주는 건 나쁜 거야? 그게 더 이상한 말 아닌가? 그런 말이 아니잖아. 막말로 지금 우리 엄마한테는 용돈이고 뭐고 생신이며 명절이며 하루도 돈이고 선물이고 드리지도 않고 엄마도 받지 않으시는데 어머님은 매달 생활비도 우리가 드리고 있고 당신이 따로 돈 용돈 챙겨드리고 있잖아.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그래도 당신 생각해서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용돈을 챙겨주신 건데 그걸 고스란히 어머님한테 또 가져다 주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니까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걸 당신이 왜 뭐라고 하냐고. 당신이야말로 진짜 이상해. 내가 이상한 곳에 쓰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던지 상관하지 마. 당신 보면 내가 엄마한테 뭐 해주는 걸 아까워하는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전 말문이 막혔죠. 사실 남편은 결혼 전에는 한 푼도 시모에게 주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고선 없던 효심이 생겼는지 매달마다 생활비도 주고 따로 용돈도 챙겨주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전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제가 하나하나 다 싫어한다고 말을 하니 더 황당하더라고요. 전 이 사실을 결국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엄마는 제가 말했을 당시에는 별말을 하지 않으셨고 그냥 그랬구나 하며 넘어가셨죠.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는 남편에게 직접 필요한 물건을 물어보시고선 그걸 선물로 사주셨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엄마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장모님, 저 선물 직접 안 사주셔도 돼요. 선물 고르시느라 장모님 신경 쓰이실 것 같아서요. 그냥 용돈만 조금 챙겨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안 그래도 작년까지는 용돈으로 챙겨주시다가 갑자기 올해는 선물로 주셔서 좀 놀랐어요. 장모님 바쁘신데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시려고 하면 번거로우시잖아요.
제가 알아서 필요한 거 살게요. 아니야. 김서방 생일인데 내가 지금까지 너무 신경을 안 썼나 싶어서 말이야. 우리가 1년에 봐도 한두 번밖에 못 보잖아. 나도 바쁘지만 김서방도 바쁘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용돈으로 챙겨줬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서 내가 올해부터는 김서방 받고 싶은 선물 사주려고. 가방 마음에 들지? 이런 거 고르는 것도 소소하지만 재미있더라고. 아, 장모님,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장모님 바쁘시잖아요. 내년에는 선물 안 주셔도 됩니다. 괜히 장모님께 신경 쓰이는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전 선물 괜찮습니다. 아, 그래? 역시 우리 김서방. 날 생각해 줄 줄 알았어. 그럼 우리 쿨하게 생일 때는 주고받지 않기로 하지 뭐. 솔직히 나도 내 생일날 선물 안 받겠다고 해서 받지 않지만 내가 따로 김서방한테 용돈 주면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거든. 김서방이 속으로는 얼마나 부담이 없겠어. 내 생일에는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래, 김서방 말대로 우리 생일에는 이렇게 얼굴 보면서 밥 한 끼 하고 서로 주고받는 건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엄마의 말에 남편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죠. 그때 엄마가 진짜 현명하시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저희 부부에게 정말 많은 걸 주시려고 했어요. 신혼집도 처음에는 엄마가 마련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시댁에서도 받는 게 없었기에 엄마에게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었죠. 그 사실을 알고선 남편이 무척이나 아쉬워했었는데 금방 이해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모델하우스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어때? 이번에 나온 모델하우스인데 엄마랑 저번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 방도 넓고 많고 안에 자재들도 싹 다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완전 좋을 것 같아. 신축 단지로 조성되는데 대단지라서 근처에 초등학교도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 우리도 이런 집에 들어가면 나중에 아이 태어났을 때 좀 편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집은 좀 좁잖아. 갑자기? 우리 지금 집도 넓어서 휑하다고 한 거 당신이었는데 무슨 좁아? 언제 모델하우스 갔다 왔어? 어머님이랑 여기 갔다 왔다고? 괜찮네. 근데 왜 갑자기 모델하우스는 갔다 온 거야? 어머님이 가보자고 하신 거야?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왕이면 좋은 곳에 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이 생각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 엄마 나이 들면 모시고 살아야 하니까 방도 좀 넉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방이 3개인데 크기도 작잖아. 여기 가보니까 엄청 좋더라고. 엄마가 이번에 전세 만기되면 그냥 집 사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셔서 한번 가봤지. 당신도 괜찮지? 좋은데 우리 전세 자금도 빠듯하게 마련했는데 여기 집은 더 비쌀 것 같은데? 당장 돈 더 나올 것도 없잖아. 아직은 무리야. 다음에 우리 좀 더 돈 모아서 그때 내 집 마련하자. 대출 당겨서 여차저차 마련할 순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매달 갚는 돈만 장난 아닐 텐데 그건 너무 힘들잖아. 지금은 무리인 것 같고 몇 년 더 고생해서 좀 더 모아서 집 사자. 우리 힘으로 내 집 마련하는 건 힘들지.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한테 한번 부탁드리는 건 어때? 솔직히 우리 결혼할 때 장모님이 집 사주신다고 했잖아. 그때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집을 샀어야 맞는 것 같아. 그랬으면 벌써 집값 올랐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저번에 장모님이 집은 언제 살 거냐면서 물어보셨잖아. 우리한테 사주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
당신이 슬쩍 떠보면 바로 사주실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장모님 충분히 사주시지. 그럼 전세자금 우리 목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틈만 나면 엄마에게 뭐라도 하나 받아보려고 하는 남편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에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친정엄마는 남편이 사고 싶었던 차도 결혼하며 사주셨고, 생일 선물도 명품 가방이며 휴가 때면 해외여행도 보내주셨지만, 남편은 엄마 생신날만 가까워오면 크게 몸살이 나거나 아니면 친한 지인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급하게 참석을 못할 일들이 생기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서운함을 내비쳤죠.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1, 2년 산 것도 아니고 벌써 7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매 엄마 생신날에는 무슨 일이 생겨?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 누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왜 죄다 당신 지인들은 지방에 있고 항상 당신이 가봐야 하는 건데? 내가 너무 서운해서 그래. 엄마도 바쁘시지만 그래도 생신날에는 가족들끼리 보내고 싶으실 거 아니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나도 미치겠어. 근데 장모님 생신 때만 다가오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나야말로 답답해. 장모님한테 나도 생신 축하드리고 싶은데 몸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참석 안 해도 딸인 당신이 참석하니까 괜찮잖아. 뭐? 아니 그럼 저번에 나 고열나서 어머님 생신 못 가겠다고 했을 때는 왜 그 난리였는데? 나 아파서 어지럽다고 하니까 얼굴만이라도 비춰야 한다고 결국에는 나 끌고선 시댁까지 갔다 왔잖아. 그래 놓고서는 이번에는 당신 아프니까 못 간다는 거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나 어지러우니까 그만 말하자. 몸 상태라도 좀 돌아오고선 그때 얘기하자고. 어떻게 아픈 사람 앞에 두고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야? 일부러 그런 거냐고. 장모님한테는 내가 직접 죄송하다고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고 말할게. 아픈데 장모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지. 남편의 태도에는 어딘가 깨림칙한 부분이 있었지만 믿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결국 남편의 거짓말은 들통나고 말았죠. 몸이 아프다고 해서 엄마 생신에 같이 참석을 못하겠다고 했던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엄마와 1박 2일로 근교 여행을 가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급하게 일정이 생겨 바로 취소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 멀쩡히 집에서 신나게 음식 시켜 먹고 지인들을 불러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남편과 심하게 다퉜어요. 그걸 아시고선 시모는 오히려 저에게 너무하다고 하셨죠. 유진이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애가 얼마나 불편하면 핑계대고 안 갔겠어.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화부터 냈니? 아들이 속상해가지고 나한테 전화 왔는데 내가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 내가 듣기에는 아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도 잘못했어. 어떻게 그런 거 하나 이해를 못 해주니? 어머님, 저번에 어머님 생신날에는 저 아파도 갔잖아요. 남편이 어지럽고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라도 가자고 했는데 괜찮다고 좀 쉬면 나아질 것 같다고 해서 저도 배려해 준 거였어요. 근데 아픈 거 다 거짓말이고 거기다가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술을 마시다니요.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 1년에 해봤자 한두 번밖에 안 보는데 그것마저도 싫으면 우리 아들 엄마도 아니고 네 엄마잖니. 그리고 네 엄마가 얼마나 눈치를 주면 걔가 그렇게까지 불편해 했겠어? 편하게 해줬으면 불편해 하지도 않았겠지. 너 봐라. 너는 우리 편하니까 매주마다 얼굴 보고 그러는 거 아니니? 네 엄마도 시간 어떻게든 내서
아들이랑 같이 얼굴 보고 그랬으면 진작에 편해지고 그러지 않았겠어? 물론 아들이 거짓말한 건 잘못이다만 그렇게까지 욕들은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동안 엄마 생신 때 했던 말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도 무척이나 화가 났지만 시모가 끝까지 아들을 감싸도는 것도 남편은 자기 잘못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화가 났죠. 그때부턴 이 상황은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쯤 엄마에게 큰일이 생기고 말았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엄마는 몇 시간에 걸치는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수술 후에도 깨어나지 못하시고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셨죠.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웬일로 남편과 시모가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아유, 웬일이니?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는 깨어났니? 수술은 잘 끝났대? 의사는 만나봤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사고가 났다고 해서 놀랐어. 사고는 왜 난 거라니? 수술 끝난 지 한참인데 아직도 못 깨어나신 거야? 의사 선생님이 깨어날 수 있으시대? 아직 잘 모르겠대요. 워낙 많이 다치셨고 수술 도중에도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서 힘들 것 같다곤 하셨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내일이 고비라고 하셔서 저는 병원에 있으려고요. 어머님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남편한테만 말했는데 놀라셨죠? 아이고, 사돈이 이렇게 큰일을 당했는데 당연히 와봐야지. 내가 사고 소식 듣고 깜짝 놀랐다. 아이고, 그나저나 오늘 내일 하신다고? 아이, 그럼 어머님 재산이나 이런 것도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구나. 아유, 그런 건 다 알고 있는 거지? 아니면 네가 경황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돈댁에 가서 좀 정리라도 하고 있을까? 네? 아니요.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어머님 그냥 댁에 가 계세요. 엄마 깨어나시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당신도 여기에 있지 말고 그냥 집에 가 있어. 엄마 깨어나면 연락 줄 테니까.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깨어나실 수도 있어요. 아직 재산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할 단계도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생각은 해놔야지. 이럴수록 더 꼼꼼하게 봐야 하는 거야. 네가 그런 거 잘 못 챙길 것 같으니까 내가 도와준다고 하는 거지. 일단 경황이 없어 보이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며칠 내내 전 병원 근처에서 머무르다가 겨우 집에 들르게 되었는데 시모는 시댁으로 가지 않고 저희 집에 와 계셨더라고요. 몇 차례 고비를 넘긴 엄마가 깨어나시지 않으셨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시모와 남편은 엄마 명의 빌딩에 대해서 말을 꺼냈어요. 네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는 거야. 내가 어른이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너무 서운해하지 말거라. 내가 보기에는 네 엄마 금방 떠나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고 나면 더 정신없거든. 지금 좀 정리를 해두는 게 나아. 그나저나 엄마 돌아가시면 지금 관리하시는 빌딩은 어떻게 할 거니? 네가 유일한 혈육이니까 네가 받을 거 아니니? 아직 엄마 돌아가신 게 아니라서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거 받았다고 관리할 여력도 없고 엄마가 전부터 계속 얘기하셨던 게 그 건물 그냥 처분해서 지금 지원하던 보육원에 기부하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내년이나 내후년쯤 그러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엄마 돌아가시면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그걸 왜? 아휴, 내가 이래서 너한테 먼저 물어본 거다. 어떻게 너는 그걸 고스란히
보육원에 주겠다고 하니? 멍청해도 참. 얘, 그 건물이 얼만데? 그걸로 평생 먹고 살아도 될걸? 지금 보육원에 기부를 한다고? 아이고, 미쳤니? 네 엄마는 보육원에서 자라가지고 그게 한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너는 아니잖아. 엄마가 너한테 남겨주는 재산인데 그걸 왜 기부를 해?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요. 지금 재산 처분 어쩌고 그걸 얘기할 상황도 아니에요. 안 그래도 힘든데 어머님까지 왜 그러세요? 지금 엄마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논할 상황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산을 받던 안 받던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어머님이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일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돌아가시지도 않은 엄마의 재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시모와 남편의 태도에 전 너무나 질려버리더라고요. 며칠 뒤 겨우 버티던 엄마는 제 곁을 떠나셨어요. 연락할 친척도 없었지만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느낄 수 있었죠. 그동안 후원했던 보육원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엄마의 빈소를 찾아와 주셨어요. 내내 얼굴을 비치지 않았던 시모는 발인 전 사람들이 모두 가고 난 뒤에야 빈소를 찾아오셨죠. 입구에서부터 꺼이꺼이 울며 들어오던 시모는 갑자기 저를 상 앞에 앉히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쩌노? 이제 엄마도 가버리고 불쌍한 우리 며느리. 내가 여기 와서 눈물바람하면 네가 마음이 너무 아플까 싶어서 입구도 못 들어오고 밖에서 내내 울었어. 우리 아들 얼굴 야인 것 좀 봐. 아이고, 그래. 그래도 엄마가 그동안 열심히 사셨는지 사람들이 많이 왔나 보구나. 처음 있는 일이라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가 그동안 정말 잘 사셨더라고요. 저도 모르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슬퍼하시면서 오시는데 엄마가 그래도 편안하게 가시겠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내일 엄마 발인하고 나면 그때서야 실감 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이라도 어디선가 엄마가 걸어올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 나도 알아.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겠니? 내일 발인은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엄마 잘 보내드릴 테니까. 네 마음이 오죽하겠니?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럴 때는 술 왕창 마시고 푹 자는 게 최고야. 쭉 원샷하고 푹 자면 편안해질 거다. 절 위로해 주는 말에 처음에는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술을 따라주고 나서 입꼬리가 쭉 올라가는 시모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시모가 다른 곳을 본 사이 술잔을 바꿔 마셨죠. 그날 새벽 시모는 장례식장에서 추락해 사망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가 시모를 해한 거라면서 경찰에 절 신고했죠. 전 영문을 모르고선 조사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CCTV를 분석해 보니 시모는 자기 발로 고층까지 올라갔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떨어졌더라고요. 부검을 진행했는데 다량의 수면제가 나와 경찰 조사가 들어갔죠. 충격적이게도 그 수면제는 시모가 처방을 받은 수면제였어요. 시모는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상란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알고서 저에게 그걸 먹이려고 했던 거였죠.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그 중간에 남편도 껴 있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결코 절 해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의 가방에선 제 인감과 제가 작성하지도 않았던 대리인 위임장이 발견되면서 결국 남편은 검거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대화를 나눴던 남편은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 결국 엄마가 벌 받았잖아. 그럼 나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당신 엄마 잃었지만 나도 내 엄마를 잃었어. 이건 당신한테 책임이 좀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알고 있었지? 엄마가 그 술잔에 수면제 탔다는 거. 그래서 바꿔서 먹었던 거 아니야? 내가 당신들처럼 소름 끼치는 사람인 줄 알아? 어떻게 사람 행색을 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 그래 놓고서는 나한테 책임을 물어? 제정신이야? 하긴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따위 짓이나 꾸며댔겠지. 네 엄마가 죽은 건 네 엄마와 네가 자초한 일이야. 누구 책임이라고 묻는다면 니랑 네 엄마 책임이라고. 어떻게 날 해하려고 할 수가 있어? 그러게 그때 네 엄마가 집이라도 사줬으면, 아니면 네 엄마 건물 기부할 거라고라도 말 안 했으면 좋았잖아. 오죽하면 우리가 이랬겠어? 고아 엄마의 미혼모 딸로 자란 주제에 멀쩡한 집에 시집 오면서 뭐 하나 제대로 가지고 오지도 않아 놓고서는 돈이라도 내놨어야지. 우리 이렇게 만든 건 너야. 네가 곱게 그 돈 받았으면 내가 이 지랄을 했겠냐? 끝까지 반성조차 하지 않네. 그래, 그럼 누구 책임인지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 거기서 한번 평생 썩어봐. 오죽하면 네 다른 가족들도 네 면회 한번 안 오고 탄원서 한 장을 안 쓰겠니? 그 안에서 깨달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참 불쌍하네 너도. 남편이 검거가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시모가 남편이 아들이어서 편애를 하게 되면서 딸인 다른 자녀들은 연을 끊다시피 했다는 것이었어요. 평범했던 시댁이었지만 시모는 유독 남편에게 물질적으로 퍼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친정엄마가 넉넉하다는 걸 알고선 시모와 남편의 물욕이 과다해졌고 결국 파국에 이르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끝을 내고 만 거죠. 절 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지만 의도가 있었기에 남편은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제 인감으로 서류를 조작해 사문서 위조 혐의와 가실치사죄 혐의로 징역을 받았네요. 전 엄마가 남겨준 120억 빌딩은 처분을 했어요. 보육원에도 기부를 했고 저와 비슷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지원도 하면서 그렇게 저도 치유를 하고 있답니다. 전 지금도 엄마가 그때 절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힘을 써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답니다.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걸 끝으로 저도 훌훌 털어버리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돈이 행복을 만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꼭 돈이 행복은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는 건 어떤 건가요? 모두들 행복하고 기쁜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제 인생을 바꿔준 상간녀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제 눈앞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빨간색 외제차에 스포츠카가 집 앞에 멈춰 섰었는데 전장 뚜껑이 자동으로 열렸고 그 안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양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다른 여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는 그동안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던 눈웃음이 있었고 딱 봐도 바람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집 앞에서 사람들 시선을 한 번에 받는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들어온 남편도 대단했지만 대놓고 얼굴을 드러낸 모습이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죠. 그 잠깐의 순간에도 남편과 아는 지인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현실을 부정했지만 서로 마주한 얼굴에서 나오는 불꽃 튀는 눈빛은 결국 스킨십을 유발했고 진한 입맞춤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정신을 차린 뒤 서둘러 장바구니를 다시 들은 뒤에 제가 꼭 죄인이 된 것 마냥 고개를 숙인 채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미리야,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얘가 아주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왜 주저앉아 있는 거야? 미리야, 엄마 말이 안 들려? 얘,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는 건데? 엄마, 서유리는 지금 자고 있어요?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요. 엄마도 그렇고 저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애만 보고 있잖아요. 산후 우울증인가 봐요. 이 시기도 금방 지나간다. 서유리가 계속 갓난쟁이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안 좋은 생각은 최대한 떨쳐버리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 너무 힘들면 병원에라도 다녀올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상담이라도 받는 게 좋지 않겠어? 아직 수유 중이니까 약은 나중에 먹는 걸로 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 말처럼 힘든 건 잠시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 좋은 날이 찾아올 거예요. 얼른 저녁 준비할게요. 제가 본 광경을 차마 엄마한테 설명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받았던 충격을 엄마한테 나눠드리고 싶지 않았고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려 애썼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잠시 뒤 남편이 활기찬 모습으로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드리며 들어왔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서 사위 왔다고 들고 있던 가방까지 들어주셨네요. 남편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며 배가 많이 고프다고 더러운 손으로 저를 안아주려 하길래 남편의 손길을 강하게 뿌리치고 말았어요. 남편이 당황을 하자 뒤에서 지켜보신 엄마는 급하게 상황 수습을 하시려고 제가 산후 우울증이 온 것 같다며 걱정되는 표정으로 남편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저를 걱정하는 척 조만간 병원에 같이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도 가끔 힘들 때 상담받는 의사가 있다며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맨정신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환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제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한 다음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상담을 받으면서 일러주신 대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상간녀와 남편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많은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법적 싸움에 도움이 된다며 사진, 동영상, 녹음, 카톡의 대화 등 최대한 확보하라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담당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최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 다른 증거물을 쉽게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바람 피우는 장면을 보고도 급하게 집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그건 이혼할 때 저에게 정말 좋은 증거물이었던 건데 그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뿐이라 아쉽게도 확보를 하지 못했던 거죠. 뒤늦은 일 후회봤자 소용없으니 다른 방법을 서둘러 찾아봐야 했는데 핸드폰은 제가 모르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 열 수가 없었고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 속에 증거물을 확보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 시간이 됐는데도 서둘러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조차 의심스러웠는데 남편이 저에게 같이 외출할 거라며 병원을 예약해놨다고 시간 맞춰 가야 한다며 서둘러 움직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계획에도 없던 일이라 저는 외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힘들게 예약해놓은 병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 재촉을 하게 되면서 엄마도 다녀오라는 말을 하셔서 일단 억지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일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상담만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하길래 새삼스럽게 왜 저를 챙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상담 순서가 되고 저를 호명하는 목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 문을 여는 순간 저를 상담해줄 의사는 다름 아닌 스포츠카를 타고 저희 집 앞에 나타났던 여자였어요. 능력 좋은 여자가 의사의 직업까지 하고 있었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여자가 왜 유부남인 남편을 만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의사인 상간녀의 눈빛은 이미 저를 알고 있는 듯 아무 말 없이 빤히 쳐다보더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냐며 웃으면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정말 자상하세요.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지 않는데 대충 들어보니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원래 산후 우울증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게 된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험난한 삶의 무게를 지어주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될 뿐이네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냐고 물으셨죠? 최근에 남편의 모습이 달라진 점들이 보여서 걱정이 많아요. 예전과는 다르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부터 저를 대하는 모든 것들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가 뭘 잘못해서 남편이 저에게 무심한 건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언제나 한결같았거든요. 남편이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으로 다가와 줄 수 있을까요? 저를 챙겨주는 척 하지만 그건 저희 엄마가 옆에 계시니까 보여주는 식인 거고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 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병원에 오는데 차에서 서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제 얼굴을 한 번도 쳐다봐 주지 않았죠. 사랑이 식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변해버렸는데 왜 그런 건지 아실 것 같아요? 그동안 상당히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분께서 제일 치명적으로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그러셨죠? 환자분은 언제나 한결같았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를 봤을 때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 주길 기대하고 있죠.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전달이 되기 전에 시각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충족시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출산 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출산 전에는 신혼이니까 이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항상 외모에 신경을 쓰셨겠지만 출산을 하시면서부터 임신을 하고 몸매도 전부 다 망가지고 거기에다가
매일 헝클어진 머리에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는데 씨름을 해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과 화장까지 안 하고 있으니 1차적인 시각적 충족 요소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때부터 남편분은 환자분이 여자로 느껴지는 게 아닌 태어난 아이의 엄마로만 보이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남편분의 사랑은 점점 시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해결 방법은 환자분께서 본인을 열심히 가꾸고 남편을 자극할 만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관계는 좋아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릴 거예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상담을 해주던 상간녀는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계속해서 뱉어대며 제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물을 얻어내지 못한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일부러 저를 의도적으로 도발하려고 행동하는 상간녀를 보면서 저 또한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나가야 할 것 같아 상간녀의 말을 되받아치며 최대한 속을 긁어 놓았고 서로 불꽃 튀는 눈빛을 주고 받았습니다. 방금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그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한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고 잠깐의 즐거움이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을 텐데 바람난 여자도 참 안타깝네요. 결국 그 여자도 누군가에 의해 버림받게 될 게 뻔하잖아요. 어차피 결과는 해피엔딩이 아닐 테고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존재로 남겨지겠죠. 그리고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렸다는 꼬리표는 계속해서 따라 붙을 거고요. 원래 자기 앞에 놓여있는 먹이보다 남의 먹이가 더 먹음직스럽고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빼앗아 자기의 소유가 돼서 비교해보면 결국 독인객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주 잠깐의 불꽃이 낳은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조만간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찾아오겠죠. 그이가 정말 바람을 피운다면 제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꼭 그렇게 되길 같이 응원해 주실 거죠? 딱 보니까 선생님께선 피부에 탄력도 있고 몸매도 좋으신 걸 보면 아직 결혼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남자들이 상당히 많이 꼬이겠어요. 거기에다가 능력도 있으시니 남자들이 침 흘리며 달려들어서 상당히 피곤하시죠?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신데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 똥파리는 최대한 피해서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세요. 인생은 딱 한 번이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하셨는데 저를 상담해 주시기에는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 제가 대신 조언 좀 해드렸네요. 선생님이 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해 오셨겠지만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덕분에 출산 우울증은 싹 사라졌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놀러 올게요. 상간녀 앞에 절대 굽히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자 그런 모습에 많이 당황했는지 붉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분명 상간녀에게 산후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꺼냈을 테고 상간녀는 그런 저를 만나 분명 골려주려 계획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싶었을 테지만 본인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는지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내색은 못한 채 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후련해진 마음으로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것들이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능력 좋고 가진 것도 많아 보이는데
왜 그런 여자가 유부남인 저희 남편을 건드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하고 집에 들어오자 엄마는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병원은 잘 다녀왔냐는 말에 산후 우울증이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안심시켜 드렸어요. 그제서야 밝아지신 얼굴을 하셨지만 앞으로 있게 될 안 좋은 일들에 많은 충격을 받으실까봐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네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다짜고짜 화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저는 당황을 했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죠. 당신 병원에서 무슨 말을 하고 왔길래 담당 의사가 그 난리를 쳐? 상담을 받고 오라고 한 거지. 가서 의사랑 싸우고 오라고 했어? 기껏 힘들게 시간 맞춰서 데리고 갔더니만 고마운 줄 모르고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지도 못했다고. 내일 당장 가서 당신이 잘못한 거 사과하고 와. 상담을 받으라고 해서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상담을 받은 것뿐이고 그분이랑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내 의견을 내세운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그런데 당신 그 의사분이랑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가 봐. 퇴근하고 병원에 다녀온 거야? 왜 얼굴을 들지도 못하는 건데? 그 의사는 심리 상담해주는 게 직업이잖아. 그런데 왜 내가 한 말에 화가 났다는 거지? 출산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날 위로해주기 위해 상담을 해주기로 한 건데 뭐가 그렇게까지 열받아서 당신한테까지 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나는 그 의사랑 싸운 적이 전혀 없는데 둘이 따로 만났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따로 만나? 퇴근하고 바로 집에 온 거지. 당신이 상담은 잘 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잠깐 전화를 했던 것 뿐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 만약 내가 병원에서 안 좋게 하고 나왔어도 나한테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당신은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지금 내 입장에서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어보려 하지 않잖아. 오히려 그 의사 선생의 편에서만 얘기하면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당신 나 몰래 그 의사랑 따로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지? 왜 내 눈을 못 쳐다보는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시선을 피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해줄까? 당신 지금 그 의사 선생이랑 나 몰래 개인적으로 만나고 다니는 거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산후 우울증이 오더니 이젠 아주 별의별 상상까지 하는구만. 그냥 말을 말자. 제가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얘기하자 많이 당황했는지 더 이상 큰 소리 내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얼굴을 쥐어뜯고 싶었지만 옆에 엄마가 있어서 최대한 꾹 참았고 울며 보채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저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남편과 하루빨리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변호사에게 찾아가 혼자서 남편과 상간녀의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고 호소하자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고 돈이 좀 들지만 저를 대신해 남편의 뒤를 조사해 줄 수 있는 분을 고용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사이 저는 남편 방에 들어가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찾기 힘든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엿보다가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을 때 조용히 방문을 열어
그 안에 베일이 가려져 있던 핸드폰 속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절대 열지 말아야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엄청난 배신은 제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함께 찍은 사진의 날짜를 보니 제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아이를 출산할 때도 회사의 급한 일 때문에 늦게 온다던 날도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있었네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꾹 참으면서 핸드폰 속에 있던 모든 증거물들을 제 핸드폰에 전부 저장해 두었고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뒤를 조사를 하시던 분에게도 상간녀와 함께 둘이서 자주 만나는 모습들까지 전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난 상태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기 위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곧장 문자를 보내셨고 보는 즉시 연락을 달라며 상당히 급하다고 재촉하시길래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네요. 시모는 당장 시댁으로 와달라며 할 말이 있다며 상당히 진지하게 나오셨어요. 어차피 남편과의 이혼을 통보해야 돼서 이참에 잘 됐다 싶었죠. 그렇게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물을 챙긴 뒤에 시댁에 들어갔고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에 물건 하나를 쥐어 주었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 없이 시모를 바라보자 저를 보면서 어색한 웃음과 함께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셨어요. 정말 귀한 손님이 온다고 음식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며 옆에서 일손만 거들어주면 된다는 말을 하셨네요. 누가 오길래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50점 반상이 눈앞에 펼쳐졌고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시모는 너무 떨린다면서 급하게 현관문 쪽으로 달려나가셨네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남편과 의사 상간녀였어요. 둘이 손을 잡으며 들어온 모습이 제 눈에 포착이 되고 말았죠. 귀한 손님이 의사 상간녀였다는 거에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은 제가 시댁에 와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지 상간녀와 함께 잡고 있던 손을 급하게 뿌리쳤네요. 시모는 저를 보면서 준비되어 있는 음식 식탁 위에 올리라고 지시를 하시면서 남편과 상간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화가 잔뜩 올라온 저는 50첩 반상에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린 다음 내어주었고 상간녀는 썩은 미소로 저를 바라보면서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을 입에 넣었는데 상간녀는 음식을 먹자마자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입안에 있던 음식을 남편의 얼굴에 뿜어 버렸네요. 거의 동시에 음식을 먹던 남편도 놀랐는지 이게 뭐냐고 저를 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딴 걸 음식이라고 내와?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기나 하는 거야? 엄마, 이 사람이 음식에다 전부 소금을 뿌린 것 같아요. 뭐라고? 너 제정신이니? 내가 이 많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아? 그냥 아무 말 없이 수발이나 들면 될 것을.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 아들이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기분이 상했니? 너보다 100배, 1000배 능력 좋은 여자야.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건데요? 왜 이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냐고요?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라도 나오길 바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 집안에 너만 빠지면 대박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그럼 하루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니? 질질 끌어봤자 뭐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최대한 빨리 알리고 내 아들과 정리하면 서로 좋은 거잖아. 시간이 금인데 언제까지 서로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마주보며 살 거야? 그래서 내 아들한테도 말 안 하고 너 부른 거다. 말 나온 김에 오늘 확실하게 해결하고 너희들의 관계 정리하도록 해라. 다음날 바로 이혼하러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야 내 아들도 하루빨리 능력 좋은 마누라 얻을 수 있는 거고. 나도 의사 며느리 어서 동네방네 떠들어다니며 자랑 좀 하고 다니자. 의사 며느리였는데 위자료쯤이야 우리가 감당하마. 쓰레기는 쓰레기를 알아본다고. 둘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 저도 벌써 이미 알고 있어서 크게 놀랍지도 않아요. 말 나온 김에 오늘 당장 이혼 서류 떼려 가야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의사 며느리면 다 용서가 되나 보죠?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평생 땅을 치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후회는 무슨?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선택이고 평생 의사 며느리 업고 살 건데 너보다야 100배 1000배 낫지 않겠니? 할 말 끝났으면 이제 그만 나가줘라. 안 그래도 나가려 했어요. 당신도 나를 내친 거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할 거야. 어떤 이유에서라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잘 먹고 잘 살아라.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사람의 한계를 시험한 남편과 시모에게 상간녀 온다고 만들어준 음식들을 주워들어 얼굴에다 사정없이 던진 뒤 남편의 뺨에 손을 울려 붙였고 옆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상간녀에게 옆에 있던 양념통 중에 청양고춧가루를 얼굴에 뿌려 버렸네요. 무방비 상태로 당한 시모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는 난리를 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가방에 있던 증거물을 남편에게 뿌려대며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그 안에는 상간녀의 충격 실체까지 전부 함께 들어있던 터라 가방 속에 있던 증거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증거물을 꺼낸다면 남편은 의사 상간녀와 재혼을 하지 않을 테고 그럼 저는 오히려 시댁 집안을 구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대한 분노를 억누르면서 급하게 시댁에서 빠져나오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는 차후에 있을 일들을 상상하며 배꼽 잡고 이혼 서류를 떼러 달려가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증거물을 제출하면서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또한 전부 청구받았네요. 그리고 의사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으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네요. 남편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까지 전부 다 포기를 했고 저희 집안과 자기 자식과도 그렇게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숙려기간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의사 상간녀와 재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얼마 뒤 절대 찾아오지 말라는 남편과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제 예상대로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지만 엄마는 그런 남편과 시모를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신 채 찬물을 끼얹으셨네요. 시모는 다시 돌아와 달라며 저에게 간절히 요청했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제 마음을 돌리기엔 늦어버렸죠. 얼마나 됐다고 벌써 오셨어요? 저는 분명 후회하실 거라고 경고까지 드렸었는데 이제서야 잘못을 인정하신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했었나 봐. 내 인생에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최대한 빨리 서둘러 갈라설 테니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그때 네가 미리 알려줬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네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까지 했을지 충분히 이해하고 잘못을 인정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보고 그 여자의 집안이 엄청나게 재력이 많은 줄 알았지. 의사에다가 외제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는데 누가 핀털털이라고 상상을 했겠니? 당연히 떵떵거리며 잘 살 거라 생각했었지. 그 여자한테 빚도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그 집안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주려고 간이며 쓸기며 다 빼줘서 겨우 결혼까지 성사시켰다고. 어떻게 의사라는 여자가 집 하나 없이 스포츠카 딸랑 하나 있다는 게 말이 되니? 그래서 이 결혼은 무효라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 빚 탕감하는 데 쓰고 자기들 필요한 거에 몇 억이나 되는 돈을 전부 다 써버렸단다. 걔는 자기가 벌은 돈으로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앞으로도 흥청망청 쓰면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 후회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원하시는 대로 의사 며느리 얻으셨으면 된 거 아닌가요?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빚을 달고 살 텐데 손해본 금액이 있으니 쉽게 이혼은 못 하실 텐데 이미 후회하셔봤자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는 없겠네요. 오신 김에 물 한 바가지 더 하시고 가시고 평생 쪽박 껴안고 만수무강하세요. 저는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을 물 한 바가지에 모두 모아 시모와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내려쳤고 산물에 범벅이 된 시모와 남편을 밀친 뒤 현관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의사상간녀를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돈은 많이 벌고는 있었지만 문제는 수중에 생전 한 푼 남아있지 않았어요. 버는 만큼 그 돈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집안이 떵떵거릴 정도로 잘 사는 것도 아니었죠. 그 여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하루살이 인생처럼 가족들이 빌부터 함께 먹고 살고 있던 거였네요. 그것도 모르고 시댁 집안은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상간녀 집안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주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상간녀 집안은 손에 돈을 쥐고 있는 꼴을 못 보고 무턱대고 전부 다 사용을 해서 돈이 부족하거나 급할 땐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까지 벌어져 그 빚이 15억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거기에 더해 상간녀는 과거에 출산한 경험까지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보육원에 후원까지 해주고 있던 걸 뒷조사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보육원에 보냈다는 씻을 수 없는 과거까지 있었네요. 겉에 껍데기만 의사인 쓰레기 집안 사람들과 엮이게 된 시댁 집안의 결말을 제 눈앞에서 보게 되니 너무 속이 후련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된 제 인생은 앞으로 꽃길만 펼쳐지길 바랄 뿐이네요. 똥차가 지나갔으니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많이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시동생이 동서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걸 파악하지 못했는지 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대화를 하다가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사 전달이 잘 안 돼서 동서가 말을 잘못 알아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누던 대화에서
동서의 성격이 썩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본인이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는데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격을 전부 다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추석 때 동서와 주방에서 명절 음식을 같이 만들고 있었는데 말수가 많던 동서가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묵묵히 들어주고 있었는데 자기가 시동생과 결혼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매달 벌고 있는 월급이 좀 많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느껴져서 결혼을 선택하게 된 거라는 말을 꺼냈어요. 동서가 돈 때문에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길래 약간 속물처럼 보였죠. 시동생을 뒷배경을 보고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보고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있다고 대충 말을 흘렸어요. 동서가 시댁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민감한 문제라 말수를 최대한 아끼려 했는데 음식은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돈 얘기를 하길래 돈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서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말수가 확 줄어들더니 묵묵히 음식만 만들었습니다. 굳이 동서가 물어보는 말에 제가 전부 다 답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또 기분 나빠한 동서는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저와 가까워지려고 본인은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서운하다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서에게 느낀 감정은 조만간 시댁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모는 이제 막 한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시모도 동서의 행동에 약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자리를 피해버렸는데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식사 준비가 언제 끝나는지 살펴보려고 들어왔다길래 음식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간다며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더니 갑자기 남편한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그런 말은 실례 아닌가? 방금 한 질문에 대해선 굳이 설명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재수씨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질문을 해요? 아우, 아주버님, 너무 열을 올리신다.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형님 돈벌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게 화낼 문제예요? 이 사람 한 달에 80만 원 벌어요. 제 밑에서 용돈벌이 하고 있는데 이제 됐어요? 그런 재수씨는 얼마나 잘 벌길래 이 사람 난처하게 그런 걸 물어봐요? 네? 80만 원이요? 아니, 100도 아니고 한 달에 80만 원 용돈벌이 한다고요? 집 근처 아무 데서나 일해도 한 달에 80만 원은 넘게 벌 것 같은데. 아무리 용돈벌이라지만 시간 투자 대비 너무 적은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형님이 말을 아꼈던 거구나. 저는 돈을 꽤 많이 벌어서 숨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동서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나에 대한 돈벌이가 동서한테 중요한 이유가 뭔데? 굳이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개인 집안 문제를 동서가 알아서 도움이라도 주려고? 서로 예민한 부분은 세세히 묻지 않는 게 예의지. 내가 대충 알기론 동서가 서방님과 결혼하자마자 사직서를 냈다면서? 그건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사직서를 낸 게 아니에요. 다른 좋은 직장을 알아보려고 잠깐 쉬고 있는 것 뿐이지만 그래도 회사 다닐 땐 형님보다 많이 벌었어요. 어찌됐든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 백수라는 거잖아. 서방님이 벌어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면 적은 돈이라도 용돈벌이로 하는 내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전에 나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도 동서가 지금은 백수인 것처럼 나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건데
너무 꼬치꼬치 묻지 마. 오늘 무슨 날인진 알고 있지? 아버님 시장하시겠다. 빨리 서두르자. 제가 한 말에 대해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동서는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해야 앞으로 조심할 것 같아 솔직하게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명절 이후 동서는 말수가 상당히 적어졌고 본인도 어느 정도 실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길래 저도 너무 선을 그은 것 같아 기분을 풀어주려고 먼저 말을 붙였어요. 동서가 꿍에 있으면 가족들 전체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될까봐 손윗동서로서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몇 마디 붙이니 한동안 말수가 없었던 동서는 기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는지 점점 말이 많아졌고 다시 밝은 분위기로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날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형님이 용돈 받은 걸로 음식값 지불하는 거예요? 저보고 많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한 달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으로 음식값 내기 쉽지 않을 텐데. 나중에 저도 취직하면 그때 한 통 낼게요. 대신 그 전에 형님한테 빌붙어서 많이 얻어먹어야 되겠네. 80만 원 용돈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음식값으로 다 지불해도 되잖아요.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인데 당신 또 왜 그래?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좋은 분위기 다 망치게 생겼잖아. 형수님한테 무슨 불만 있어?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음식 많이 먹으라잖아. 그 말이 뭐겠어? 형님네가 산다는 거잖아. 그래서 배 터지게 먹겠다는데 뭐 잘못됐어? 오늘 우리 가족 회식이잖아. 내가 형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인 만큼 분위기 파악하고 입 조심해야지. 당신 때문에 소고기가 어디로 들어간지도 모르겠어. 괜찮으니까 그만하고 식사하세요. 동서가 분위기 띄우려고 장난으로 했나 보죠. 설마 나쁜 뜻으로 그랬겠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계시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건 대충 넘어가요. 동서, 서방님이 우리 그 회사에서 일 도와주고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오늘 회사 회식인데 가족들끼리 따로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던 거고 오래간만에 동서 얼굴도 보고 해서 많이 먹으라고 했던 거니까 편하게 많이 먹고 가. 그런데 아직까지 취업 소식은 없는 거야? 동서 능력 된다면서. 한번 들어갈 회사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안 그럼 또 퇴사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세후 80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형님의 딱 10배죠. 그런데 이번에는 세후 월 1000만 원 정도 맞춰서 들어가려고 신중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백수라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IT 업계에서 그래도 여자로서 꽤 인정받으면서 살아왔어요. 100도 못 벌어서 사람 취급 못 받는 형님과 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큰 소리 칠 정도의 위치는 안 된다고. 꼴랑 월 400 벌면서 800만 원 벌었던 나한테 어떻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어? 내가 요즘 가만히 있으니까 보잘것 없어 보이지? 월 100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재수 씨가 월 800만 원 벌었었고 잘 나갔던 건 가족들 모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최대한 개념은 챙겼으면 좋겠네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상당히 불편하고 이럴수록 만나기 꺼려져요. 또다시 분위기는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남편과 동서는 점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대화 도중에 충격을 받았던 건 저에게 100도 못 벌어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저를 무시하던 동서의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추석 명절 때 입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 터진 입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런 관계로 이어지다 보면
언젠간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로 돌아오게 될 것 같아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는데 한번 흥분한 동서를 좀처럼 진정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점점 거친 말을 뱉어대는 동서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결국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저는 동서한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밖으로 불러낸 뒤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동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설명해 줬어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솔직하게 좀 얘기해봐. 생각은 하고 말하는 거지?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보던지 해야지. 꼭 가족들 앞에서 난감하게 해야 돼?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잖아. 솔직한 건 좋은데 너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어서 깜짝깜짝 놀라. 그게 제 매력이에요. 형님은 좋게 했어요. 저만 나쁜 년 되고 가족들 전부 형님 편이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꼴랑 월 80만 원 벌면서 800 버는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우리 그이가 사업을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용돈 버릇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 뿐이라니까. 그걸 꼭 비교해서 가족들 앞에서 얘기해야 돼? 동서가 많이 벌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 하지만 돈 문제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 같은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80만 원 번다고 사람 취급 못 받지 않아. 살면서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동서한테 내가 상처받는 일들이 많았지. 인생을 살면서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많이 있으면야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야. 나도 예전에는 어려웠던 적이 꽤 길었는데 지금은 여유도 많이 생겼고 용돈도 쓸 정도로 생활이 많이 풍족해졌어. 동서 집안이야. 원래 좀 살았으니까 내 말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도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라는 거야. 그만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입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말실수 한 번에 상대방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동서도 최대한 말을 가려서 하는 게 좋아. 그래야 동서도 나중에 상처를 받지 않지. 모든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아둬. 그거야 형님 생각이죠. 저는 형님이 하는 말에 공감이 별로 되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왔었고 뭐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상처받을까봐 하고 싶은 말 못하면 본인이 손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럴 바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아요? 내 삶을 챙기는 것도 힘든데 상대방까지 신경 쓰면서 살면 피곤해서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 거예요. 할 말 끝났으면 먼저 자리로 가볼게요. 동서와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리로 돌아가 버린 동서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된 저도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고 그런 동서의 모습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인생 선배인 제가 최대한 좋게 설명을 해주고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니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기분 나쁜 것들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는데 동서는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막무가내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오게 된 저는 심호흡 한번 하고 자리에 다시 앉았는데 동서의 버릇없는 행동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집안 싸움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방금 제가 1억 써 넣은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복지가 좋아서 그냥 들어가기로 했어요. 좀 서두르는 감이 있긴 했지만 저도 마냥 놀 수도 없고 무엇보다 제 앞에 앉아있는 형님이 저를 백수 취급하면서 형님보다 못한 급으로 취급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빠서 그냥 다니려고요. 어머님, 아까 형님이랑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아요?
아니, 글쎄. 제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실수를 했다면서 충고하더라고요. 남들 눈치 보면서 말도 가려서 해야 되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나 남 눈치 보면서 사는 건데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죠? 형님이나 남들 눈치 보면서 사세요. 제가 왜 남들 기분까지 살펴야 되는데요? 이제 저 형님네랑 자리 만들게 되면 참석 안 하려고요. 차라리 따로 자리 만드는 게 좋겠어요. 나도 이 자리에 시간 내서 왔는데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면서 살 바엔 따로 만나는 게 서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 아니겠어요? 자기야, 그만 일어나자.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어머님, 제 말이 틀렸어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머님도 모르시겠죠? 재수씨,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좋게 얘기했으면 재수씨도 좋게 받아들여야지. 좀 전에 했던 말들이 그럼 잘한 행동이라는 거야? 형, 그렇다고 왜 화를 내고 그래? 솔직히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눈치 보면서 말을 가려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이 명절 때 욕 먹고 나서 한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그냥 좀 좋게 봐주면 안 돼?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서방님, 이 사람과 제가 하는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을 때 아무리 편해도 기본적인 태도와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서방님이 동서편을 들어주는 거 이해는 하지만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동서가 나한테 하는 말 못 들었어요? 100도 못 벌어서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동서가 나한테 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아주버님이 얼마나 짠돌이면 마누라 일 시키고 한 달 용돈으로 80만 원 주는데 당연히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사람도 아주버님 회사에서 일하는데 받는 돈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 별로 안 좋거든요. 이 사람도 동생으로 생각해 주지 않는 거겠죠.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가족들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한 건데 최소 월 500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주버님이었으면 형님한테 한 달에 8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맞춰줬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도 눈치 보이고 저렇게 해도 눈치 보이고 잔소리 할 거면 차라리 말을 시키지 말던지요. 아, 그래. 이번에는 네가 좀 예민했던 것 같다. 더 일이 커지기 전에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게 어떻겠니? 이러다 정말 집안 싸움 날 것 같구나. 어머니가 지금 재수 씨를 감싸고 둘 상황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왜 재수 씨 편을 들어줘요? 어머니는 항상 보면 저희 편에선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고 무조건 동생 편에서만 들어주는데 이거 정말 서운해요. 이런 자리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거죠. 앞으로 식사 모임 자리도 가지지 않을 거고 명절 때도 찾아뵙지 않을 테니까 동생이랑 재수씨 옆구리에 끼고 사세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어머머머, 잘 됐네. 저도 얼굴 마주보고 밥 먹는 거 정말 불쾌했었는데 이참에 전부 영 끊어버리세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저 이번에 다시 회사로 들어가면 어머님이 원하는 거 전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랑만 지내요. 어머님도 저번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형님 눈치 보여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아주버님이 사업하면서 버는 돈으로 용돈 타서 쓰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냥 인연 끊어버리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래요. 당신도 거지 같은 회사 때려치우고 당장 나와. 다른 곳에서도 그 정도 월급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속 편하지 않겠어? 말 나온 김에 내일 바로 나와. 나도 정말 더러웠는데 이참에 잘 됐네. 나 여기까지만 할게. 형 회사에 다니는 동안 정말 불만 많았거든?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직원들이 어떻게 나보다 월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차라리 다른 회사에 들어갈 테니까 내일 바로 대사 처리해줘. 서방님,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서방님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일 못해요.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이 정도 월급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회사 안에서는 엄연한 규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월등하게 일을 잘하는데 서방님 월급만 올려주면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열심히 해야죠. 어느 정도 손에 익숙해졌고 월급도 때 되면 알아서 나오니까 시간만 때우고 퇴근하잖아요.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뒤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회사 안에서는 눈과 귀가 있는데 어떻게 서방님 월급만 올려줄 수 있겠어요? 퇴사하겠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지금 현재 배가 불러서 우리한테 상처 준 거 평생 가지고 갈 거고 퇴사하는 순간 절대로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와 동선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시모는 저희 편에 서서 한마디 얘기해주지도 않고 모든 잘못이 저희 부부한테만 있다고 동선의 편을 들어줬어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고, 저 몰래 동서와 시모가 둘이서 험담을 했었다는 것도 상처로 돌아왔었네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 부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한바탕 난리를 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남편의 결론은 그냥 영 끊고 저희 가족만 챙기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풀어봤자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냐면서 너무 큰 실망을 했다고 더 이상 조금의 미련도 없어 보였어요. 저도 남편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따랐고 시동생은 동서의 말대로 저희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다른 직원들보다 많이 뒤떨어졌지만 그래도 가족이라서 품고 갔었고 월급도 다른 직원들 말 안 나오게 조금씩 올려줬었어요. 그럼 하는 만큼 따라줘야 하는 건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동생한테 너무 실망스러웠었죠. 남편은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동생은 생산직 업무를 맡고 있어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에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물량이 있는데 항상 70%까지만 맞춰놔서 남편한테 몇 번이나 한 소리 들은 적이 있었는데도 시동생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편하게만 다니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매달 주는 월급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본인 입으로 퇴사하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말이 너무 반가웠어요. 본인의 능력은 생각 안 하고 돈이 적다고 생각한 시동생이 다른 회사에서 한번 겪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회사에서 퇴사를 한 뒤 그날 일할 만큼 날수 계산해서 월급 주고 급여 이체를 중지시켜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 동선의 부부와 시부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심각하게 할 말이 있다길래 일단 들어는 봤어요. 그래도 너무 싹둑 잘라내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생활비 정도는 줘야지. 모든 걸 끊어내버리면 너희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살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왜요? 잘난 서방님이랑 동서가 있잖아요. 월 800만 원 번다고 엄청 잘난 척하고 가족들 연 끊게 만들어놨으면 동서한테 해결해달라고 해야죠. 아, 그게요. 이 사람이 들어가려던 회사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 바람에 거절을 당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들어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바라는 게 너무 많다고. 다른 직원 채용하는 게 좋겠다며 다른 회사 알아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회사에 이력서만 넣어놓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도 형한테 배운 기술이 있어서 다른 회사 알아봤는데 형한테 받았던 월급의 절반만 준다더라고요. 기존에 받았던 게 있다 보니 최대한 맞춰보려 했는데 제가 받았던 만큼 주는 회사는 없다며 생산직에서 대기업 월급을 바란다고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똑같이 시간 내서 일하는데 월급이 적으니까 취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요? 다시 받아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앞으로도 변화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벌써 다른 직원 채용도 끝났고요. 그만 돌아가세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가족끼리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그럼 너희들 속이 편하겠니?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는데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 그래요, 형님.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저도 지금 당장 회사에 취직을 못한 것뿐이지 금방 취직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눈높이 기준을 좀 낮추면 되니까 이 사람 다시 회사에 입사시켜주고 아버님, 어머님 생활비 좀 맞춰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당장 먹고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단칼에 거절하면 저희 다 굶어 죽어요. 동서가 책임진다며. 이미 우리는 손을 털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해주고 싶지도 않아.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만 돌아가. 아버님, 어머님도 그만 가세요. 저희 부부는 동선애와 시부모님한테 조금의 미련도 주지 않고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을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결국 저희가 주던 월급의 절반밖에 안 되는 곳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고, 동서는 전에 받았던 월급이 있어서 무조건 한 달에 세후 800만 원 주는 곳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 이때에 아마 동서의 기준으로 취업은 힘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동생이 벌어오는 돈으로 동서네와 시부모님이 생활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금전적으로 힘들어도 절대로 일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만큼 생활비를 타서 쓰던 생활에 익숙해져 막상 닥친 현실을 적응하지 못하고 있네요. 저희 부부는 절대로 받아줄 마음이 없어요. 냉전 한 푼 주지 않으려고요.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손해를 봐도 호의를 베풀었는데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던 시부모와 시동생 그리고 개념을 밥 말아먹은 동서와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이 느끼겠죠. 시댁 식구들한테 신경 안 쓰고 생활하니 제 속이 너무 편해서 요즘 입맛까지 살아나 살까지 쪘네요. 이 행복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동서와 시동생이 중내만내 하면서 한바탕 싸웠다는데 아무래도 동서가 눈을 낮추고 취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동생 본인만 힘들게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난집 불구경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무래도 가족들 모두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가까이 살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떨어져서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